우상향이라 꾸준히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단지 첫 번째 요동치는 거 내년에 볼레티리티는 굉장히 심한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가도 양극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것도 가는 놈만 간다는 거죠. 예, 똑똑한 애들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세 협상의 항방에 따라서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참 타결하기가 연말까지 타결된다는 사람도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만 타결된다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타결될까요? 저희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뭐 앞으로 26년에 주식 투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부동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답을 안 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뭐 완전히 엄청 떼부자가 됐었을 텐데. 네. 리처 센터장을 할 때도 가장 받기 어려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주식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물론 이제 직업적 이유라면 사셔서 장기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있을 때만 90대 중반만 해도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내놓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96년인가부터 7년, 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경제 안 좋고 그때 외환위기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예감까지는 확실하지 못했는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저기 그때 그 지점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97년 초부터 90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주식 많이 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지표가 영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삼성증권에서 그 지점장이 저한테 항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인간이 장사를 하게 할 거냐 말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외환위기 터지고 나니까 삼성증권이 갑자기 1위로 확 떴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근데 이제 오늘 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겁니까라 하실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주가는 여러 가지의 그 요인들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식에 새로 들어오시는 새내기 분들도 이제 주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오래 버티신 분들은 이 사이클을 알거든요. 이게 항상 잘 가는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있다. 확실하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2005년도 중반 이후부터 적어도 추세선을 그리면 상향을 해요. 우상향. 우상향. 예. 근데 86년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된 주식 시장의 원년을 86년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정비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이제 유동성이 넘치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게 누구 말도 노름판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장소가 된 게 86년으로 봅니다, 보통. 근데 86년부터 2005년까지 추세선을 그리면요. 기울기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변동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면 돈 법니다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십시오. 난 한국에서 못 했어요. 미국에서는 했지. 그래서 그 이유를 굉장히 다들 고민했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주 긍정적인 얘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왜 안 올랐냐 봤더니 이론적으로 주가는요 한 두세 개의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느 주식이나. 첫 번째가 주식은 일단 EPS 주당 순이익에 비례를 하고 정비를 하고요. 네. 반비례하는 게 그 할인율 그러니까 그 금리가 들어갑니다. 예. 기준금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할인율을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TAPM인가 CAPM인가 하는 모델을 많이 써요. 네. 근데 그 CAPM에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CAPM에 들어가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할인율하고도 금리죠. 결국에 영향을 받고 세 번째가 뭘 받냐면은 PBGO라고 그래서 그 어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앞으로 성장 기회의 현가 그거는 알 수가 잘 없습니다. 그 블랙박스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주가가 뜨는 게 얘네 삼성물산이 예를 들어서 가나에서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가나 금광의 그 추정량을 보니까 뭐 1,800톤쯤 됐는데 그게 이제 한 톤당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얼마가 돼 4조 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삼성물산이 그거를 그때 자원개발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채굴도 안 했는데
주가가 반영을 빨리 합니다. 그 4조 원어치만큼 시가총액이 되도록 그 맥주가 풀려 있으니까 그걸 나누면 예.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메커니즘을 세 개로 봅니다. 그래서 그 EPS가 올라가서 오는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그러고요. 다시 말해 할인율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에서. 그걸 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금리가 낮으면 이제 돈이 풀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PBGO라고 하는 게 오른 것은 테마 장사라는 얘기 쓰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야 그쪽 다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주가 지수 전체로 되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PBGO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것도 이거 나쁜 것도 캔슬된다고 보면 주로 주가 지수가 어디에 연동하냐면 EPS하고 금리 연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86년부터 2005년도까지 EPS를 상장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0. 몇 % 올랐어요. 그러면 이익이 늘 때마다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 가장 큰 고질병은 그 기업들이 증자를 너무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원래가 여러분 그 재무에서는 이론이 제가 전공이 재무의 투자론인데 그 재무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식이 굉장히 비싼 돈이라고 가르칩니다. 채권보다 비싸고요. 은행 대출보다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크를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경제 원칙이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많은 분들이 착하게 쓰는데 하이 리스크를 택하면 하이 리턴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즘 그렇게 많이들 쓰시던데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대신에 보상을 달라는 게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 예.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망하면 주주들이 제일 남은 재산을 받잖아요. 물론 임금채권 줘야 되고, 물론 국가채권 제일 먼저 세금 먼저 내야 되고, 임금채권, 그다음에 또 주는 게 은행들 대출도 갚아야 되고, 당연히 또 납품대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는 게 이제 그 채권자들까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다 주고 나면 남는 거를 나눠가는 게 주식 투자자들이거든요. 주주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 삼성전자의 회사채가 7%였어요. 근데 그 회사채가. 예. 근데 삼성전자 유상증자일 때 도대체 그 required rate of return 다시 말해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잖아요. 하이 리턴을 요구하는 게 투자자 얼마 요구하느냐. 그때 그 계산해 보니까 14%가 나와요. 2배죠. 예. 그럼 14%를 계산 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물어보면 그 가끔 IR 한다고 투자자들 오면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그 담당자 물어보면 14, 15는 얘기를 한대요. 얼마 보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증자가 비싼 돈인데 한국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90년대 말에 좀 그런 조치가 있긴 했지만 적대적 매수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식 그 기업들은 이제 증자를 뭐 성장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자금 소스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또 팔아버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2005년까지 왜냐하면 그 유상증자가 적대적 매수의 위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업체 입장으로서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나 실적 나쁘면 배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은 원래 시장이 작동을 하면 너 그러면 경영진 바꿔 해가지고 적대적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그 10년, 20년 동안 계산해봤더니 기업 실적이 매년 24% 기업들의 총 상장세의 총 이익이 24% 증가를 했어요. 매년 평균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 숫자가 23%씩 매일 늘어난 거예요. 증자입니다. 그래서 EPS 희석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심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으니까 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 있을 때도. 이거 단타. 배스를 작게 잡고 하셔라. 그런데 유망해도 테마 지나면 그다음 빨리 팔아라. 그래서 그 바이앤홀드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의미를 갖고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MF의 권고도 그렇고 그걸 많이 그 자본시장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고 국제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적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막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적대적 매수를 하는 기업 시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란 소리까지 그렇지만 약간 꽤 생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성공한 예도 있고요. 그린 메일링이라고 협박해가지고 그걸 받아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드디어 주식은 비싼 돈이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느낀 거죠. 잘못했다가 이제 경영권도 뺏기고 경영진한테 위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증자가 굉장히 줍니다. 굉장히 케어풀해져요, 기업들이.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정상법이 나오게 된 그 기준 중에서 그 개정상법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부 대기업 중에서 그 승계 때문에 그걸 좀 증자를 악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자가 확실히 줍니다. 물론 증자가 왕창 늘어난 게 또 IMF 때 그때 IMF가 요구한 게 있죠. 부채 비율 줄여라. 그래서 그때 2000년 초반엔 또 그거 엄청나게 증자를 한번 러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채 비율을 다 줄여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한 200% 훨씬 넘었다가 IMF 전에 그 이후로 하여간 뭐 좀 있다가 보니 2000년 초반 지나면서 뭐 증자를 하든 돈을 많이 벌든 5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봤죠. 그런 예가 어쨌든 2005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케어풀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적립식 펀드라는 게 생깁니다. 월급쟁이들이 이제 얼마씩 다 내서 올라도 사요, 내려도 사요라는 게 그 기반이 확 넓어졌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커진 것도 그 기관 투자자의 그 기반이 커진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게 우상향을 꾸준히 합니다. 물론 이제 리만 같은 브라더스타 터지면 이게 확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어쨌든 최근 이번 정부 들어와서까지도 물론 긍정적인 사인을 많이 보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알겠다. 좋은 얘기네. 그리고 그 개정상법인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을 뭐 배당 그 소득세 분리과세 하는 걸 50억까지 그냥 도락으로 해서 그것도 긍정적인 사인이죠. 근데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현재 주가를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에서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 통계를 보면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국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뭐 CEIC 데이터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평균을 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싱가포르이 13.6 그리고 영국이 14.42 그 다음에 홍콩이 11.95로 우리보다 좀 낮습니다. 대만이 20.46으로 우리도 높고요. 일본이 한 19.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인데요? 13.15로 싱가포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 영국이랑 비슷하고 싱가포르랑 비슷한데 단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빚을 잃죠. 왜냐면 미국은 S&P 500이 10월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인데 27.88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이 30.77입니다. 저것도 지금 미국도 지금 PER이 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럼 버블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버블이야. 근데 그렇지만 이 나라 미국 정도만 빼놓으면은 그리고 대만보다는 좀 그 일본이 그럼 우리보다 높네 하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자본시장 그 뭐라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 치면 그렇게 저평가되었다고 쉽게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올랐거든. 이게 7월까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퍼가 우리가 저평가되고 옛날에 그 맨날 많았어요. 우리나라 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의 그 코퍼릿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나빠가지고 그 때문에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삼성경제 오실 때 제가 또 분석까지 또 했잖아요. 그걸 관계가 있는지 데이터 다 돌렸거든요. 세계 데이터, 한국 데이터 다 돌렸는데 결론이 뭐냐? 하등 관계가 없답니다. 그가 디스카운트와 가버넌스는 그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상황이 우리가 버블이다 아니 저평가됐다 얘기는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정일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PER, 다시 말해서 퍼라고 하는 거, P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것이 주가 수익 배수가 높다는 뜻 뭐냐? 미국이 높은데 우리나라 돈 들이가서 올려준 것도 꽤 클 겁니다. 저게 국장 미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서 올렸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번 연휴 때만 1조 8천억 샀더라고요. 네, 하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근데 미국도 버블이라면 저게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이 기여한 것도 있는데, 하지만 높은 버블은 버블 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상장사들의 높은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 포가 지금 12, 11쯤 해요. 예. 근데 TSMC 있잖아요. 예. 걔가 20이 넘어요. 워낙 영업이익률 좋고. 네, 그러니까 성장하고. 감가상각, 그러니까 20 영업이익도 그 성장률이 좋다는 거죠. 예. 물론 삼성전자가 TSMC를 분명히 따라잡을 거냐 확신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퍼가 더 높아지든지 이러려면, 물론 적정이라고 얘기 못하고 너무 미국 따라가야 그러면 그 존재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만만큼 가려고 해도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빨라야 돼요. 이거를 좀 알고 생각해요. 지금이 우리가 저평가 되니까 저평가를 해소한다 이런 얘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지표는 그건 우리가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아까 구조적으로 변했다고 그러지 2005년부터. 그래서 내년에 금융위기 같은 게 안 오면 우상향이라 꾸준히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단지 첫 번째 요동치는 거 내년에 볼레티리티는 굉장히 심한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가도 양극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것도 가는 놈만 간다는 거죠. 예, 똑똑한 애들만 가겠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세 협상의 향방에 따라서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참 타결하기가 연말까지 타결된다는 사람도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만 타결된다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타결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게 타결 안 되고. 그러면 25% 뚫겨 맞을 뿐 아니라, 아까 보복관세 형태로 아주 최악의 경우 맞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불구하고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는 경우나 지금 완성이 가까운 데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도 짓고 있고, 지금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예. 것도 지금 뭐 전기차 완공을 지금 앞두고 있다면서요. 요즘 뭐 강금 사태 이후로 조금 미뤄지긴 했다고 그러지만, 현대 같은 경우도 대단한 회사라서 그거 어떻게든 맞춰낼 겁니다. 그 일정을 당기든가.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실적이 결국에 버티는데, 내수 위주거나 아니면 바깥에 공장이 없어서 관세에 노출되는 기업의 경우, 이러면 이제 실적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일부 품목들, 철강, 이게 50%에서 그럼 빨리 풀릴 것 같으냐? 아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철강의 50%는 해제. 왜냐면 이유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유까지도.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일부 이제 그런 그 주력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아니 그 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부동산도 말씀드릴 텐데, 기업들도 이 실적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요. 이걸 감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관세 협상하고 대미 외교 관계,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 노력을 좀 계속 웬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 당연히 오해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개선하는 여부가 얼만큼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분명히 이거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 한국이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출 올해도 아마 그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꽤 돼요. 예. 그래서 사상 최고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참 기업들이 잘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자본수지가 많이 갉아먹는다 그러는데, 자본수지도 뭐 난 미장 많이 가셔서, 물론 그게 한국 증시에 돌았으면 지금 더 올랐을 텐데, 미장 많이 가셔가지고 그거를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자본수지가 그렇게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도.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데 문제가 그 자본수지, 믿었던 자본수지 외국인들이 이게 자꾸 나빠지면 얘네도 철수할 거거든. 만약에 이게, 그래서 내년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적 요인이 순수한 경제 요인보다 더 클 것 같다. 관세 협정하고 미국과의 관계, 이게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는 푸름새가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5천까지 뭐 간다,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간다고 지금 견조한 정도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대량 수주가 터트리면 삼성전자 그게 견조하던데, 그 어쨌든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저걸 벨웨더라고 그러죠. 선도주라고 예. 하는 이들은 내년에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도 외국인들이 철수하는 그 컨트리 리스크를 좀 더 반영을 한다면 이쪽이 버텨줘도 내년에 아마 보합세 내지는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년에 대박은 없는 것 같다. 그럼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완전 좌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미국이 간다 그러면 AI 뭐 해서 지금 또 빅사이클이 또 왔다면서요. 이제 AI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 전력 공급망이 어마어마하게 져야 되는데 한국 제품들이 삼성 반도체 메모리가 다시 HBM 같은 것도 뜨고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나 이런 실적 같은 게 계속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갈 수 있다. 어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지금 또 관세를 매기려고 딱 봤더니 이게 또 이게 미국 업체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난리치니까 그럼 잠깐 스톱 해놓고 지금 있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말 바꾸잖아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데는 뭐 안 하겠다 이런 뭐 지금 기획이 있는 것. 네. 그래서 반도체를 매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3년 연속 이렇게 그로스가 되면요 이게 멱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벌써 장밋빛 선반영을 계속했어요. 예, 해왔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있어도 이제는 실적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적 부분에서 빠지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미국도 내년에 매크로 면에서 본다면 관세가 이렇게 두들겨 패고서 가져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물가가 뭐 세게 안 반영되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결국에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물가에 반영이 되고 물가가 만약에 상향 푸시가 일어나면 좀 주춤해졌다는데 다시 푸시가 일어나면 인건비 지금 좀 주춤해졌대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서비스용 주춤해져 어쨌든 소비자 물가 같은 게 다시 상향 푸시가 일어나면 예. 금리를 그렇게 못 내리거든요. 아무리 트럼프가 내리라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민감해서 이게 조금 과반영된 그래서 이번 내년에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주춤하다고 하는 쪽으로 보는 정체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적은 좋지만 성장세는 주춤해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지 않겠느냐. 성장세 이제 이 불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정체라고 보시는 게 좀 세이프할 거다. 그리고 일부 주식은 조정이 심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주식 투자로 치자면은 이제 뭐 좀 약간 고수익보다는 안정 경기 방어주라던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예. 거죠. 뭐 배당주를 한다든가.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또 하나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아까 상장사 전체로 봐서 수익률이 다 안 좋잖아요. 예. 수익률이 안 좋아서 뭐 몇 개 빼고 나면 어쨌든 다 합쳐서 총 영업이익률이 뭐 4% 5%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에 지금 만약에 지금 주 4.5일이라는 얘기는 아까 안 했는데 그거 이제 거의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해도 왔다 갔다 설왕설래 하는 거 같아요. 4.5일. 예. 그 4.5일 되면요. 그 인건비 부담이 사실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 수지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4, 5% 인건비 비중 따지면 4, 5% 방사 없어집니다. 물론 그럼 이제 대량의 해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나중에 매크로에 미칠 영향 소비는 나중에 따져볼 얘기지만 그게 아니다고 그게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올해 실적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는 리딩주 벨웨더라고 하는 것 중 중심으로 좀 견조하게는 가겠으나 양극화 형태로 갈 것 같고 주가 전반적으로는 좀 정체로 보는 게 좀 세이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기서 좀 그 자꾸 리딩주라고 하기도 하고 벨웨더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학생들은 벨웨더가 뭡니까 그랬더니 원래 양떼 중에서 이런 상식 얘기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저도. 벨웨더가 보면은 양 중에서요 순양이 그 거세를 하는 순양이 있어요. 애들이 똑똑하대요. 정력을 죄송합니다. 딴 데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얘가 영리하고 순하대요. 그리고 주인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영리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 양들이 리드를 잘한대요. 얘가. 그래서 얘한테 그 안개 같은 데 보여서 얘가 이렇게 그 종 있지 않습니까? 종을 걸어주면 얘가 똑똑하니까 그 주인 말도 잘 듣고 동시에 양 입장에서 똑똑하니까
얘를 따라간대요, 양떼들이. 어. 그게 그래서 선도양이라고 그래서 벨웨더예요. 아. 벨을 준 웨더라고, 웨더가 아. 그 거세한 순양입니다. 예. 그게 선도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벨웨더주라고 그래서 이게 선도주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게 향방을 알 수 있는 주를 얘기하는데, 삼성 이건 주도주랑 좀 다르다는 개념이라 어쨌든 삼성전자는 벨웨더 주기도 하고 리딩 주기도 하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내년에 보면 실적 보시면 뭐 그거는 좀 갈 것 같아요, 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딴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세 협상이 그래도 좀 질질 끌어도 현재처럼 갈 수는 있겠지만 실적은 점점 나빠지면서 가겠지만 이게 최악의 경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측이 보복 관세를 하면 어떠냐. 그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환율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임팩트가 바로 오거든요. 환율이 지금 벌써 2,000까지 뭐 일부 시장에서는 그 뭐 암달러상 얘기겠지만 현재는 2,000달러까지 2,000까지 하는 게 이게 IMF 때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요동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때랑 체력이 다르니까 뭐 그때처럼 외환 위기 뭐 외환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3,500억 달러 줄 리도 없을 거고 미국에다가.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 성장률도 이게 연관돼서 보자면 네. 첫 번째가 이제 굿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3천억 달러를 순차 투자해서 하여간 뭐 트럼프 행정부까지 할지만은 그렇게 바인딩하지 않는 그래서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약간 뭔가 좀 그 뭉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MOU 체결을 할 거고 뭐 규약을 안 챙기고 트럼프 행정부도 갈수록 네임덕 생길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체면을 살려줬지만 그 정도로 좀 약간 눈치듯이 해서 좀 길게 가서 그리고 대해서 1% 2%만 일본처럼 뭐 하겠다고 해서 그게 먹힌다면 나머지는 다 현금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그걸로 하겠다. 뭐 네, 보증으로 한다. 보증으로 네. 하겠다. 그러면 15%도 대강 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중국의 어떤 저기 수뇌부 교체라든가 친미적인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뭐 중국이랑 뭐 그렇게 열심히 눈치 볼 이유가 없겠죠. 바뀌어버리면 또 한국 정부도 좀 미국에 대해 제출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 2%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 OECD는 2.2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도 그것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거죠. 네. 환율이 주가는 그렇게 되면 한 3,500에서 4,500 정도로 진짜 이재명 대통령 얘기 5천 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고. 네. 환율도 떨어져서 1,200에서 1,350 정도로 좀 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환율이 이 정도까지 높을 리도 없지만 어쨌든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배드 상황,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를 하고 보복 관세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70%. 네. 물론 이제 현지 공장 진 기업들은 안 건들 거야. 막. 네. 어서 와. 네. 경제 성장률 1% 미만이라 0% 수렴할 겁니다. 1% 미만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환율은 1,400에서 뭐 어떻게 보면 2,000까지도 갈 거야. 근데 물론 제가 금융위기라고 하는 얘기는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환위기는 없을 거니까. 근데 주가는 그렇게 되면 2,300, 2,00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올라가봐야 3,000 사이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난항이 지속돼서 25% 관세가 간다고 그럽시다. 계속. 내년 계속. 그럼 경제 성장률은 1.5에서 1.3에서 1.8로 보고 싶은데 1.3에서 1.8. 그다음에 주가는 3,000에 3,800. 이게 거의 정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환율은 1,350에 1,450 사이 왔다 갔다. 그래도 약간 불안함 가운데서 약간 상향하는 정도.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에서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뉴트럴로 보다는 거죠. 근데 이 뉴트럴 시나리오다 잘 보시면 제가 메시지가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밝진 않다.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을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종목에다 투자를 하시고 그냥 묻어두라는 건 좀 유망해 보여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AI 관련된 그게 지금 대박 터진 그 주식이었는데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개별주로 접근하지 펀드 투자 이런 것보다는 개별주로 접근이 좀 유효한 것 같다. 미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케어풀하게 비중을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다 그러면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씩은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공격적인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이제 의견입니다, 그건. 예.